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36번째 콜라데코프입니다. 1700년대가 시작할 무렵 독일은 100여 년 전 30년 전쟁 이래 나라는 작은 영주국들로 조각나 있었고요. 문화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697년 독일 동부 엘베 강변의 마을 라우베가스트에서 사법조사관에 딸로 태어난 카롤린의 노이버는 나이 20에 젊은 서기와 눈이 맞아 완고한 아버지 집을 도망쳐 나와 결혼합니다. 연극에 전념하기로 뜻을 세운 그녀는 남편과 지방극단들을 전전하는데 이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그들은 라이프치히에 자신들의 디 노이베린 극단을 세우죠. 이 시기 독일의 연극 수준은 연기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서 이웃 프랑스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카롤린의 노이버는 프랑스 신고전주의 예찬론자인 극작가 요한 크리스토프 고트셰트와 뜻을 같이 해서 1727년 꼬르네이와 라신네의 번역극을 공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737년 이들이 연출한 독일 세속극의 대표적인 저작거리 광대 한스 브루스트의 화형식이었어요. 이렇게 노이버 부부와 고트셰트의 잘 나가던 관계는 카롤리네가 더 이상 고트셰트의 완고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결렬됩니다. 카롤리네는 헌신적인 연기자이자 연기 교사였던 였지만 자신의 비극 죽어가는 가토가 실제 로마의 의상으로 공연되어야 한다는 고트셰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녀 생각에 고트셰트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론가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연기자들에게 핑크빛 타이츠를 입힘으로써 자신의 혁신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하지만 라이프치히 관객들의 분노 그리고 함부르크와 러시아 순회 공연에서의 실패 그리고 7년 전쟁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노이버 부부는 결국 낙담 속에 은퇴합니다. 예, 카롤린의 노이버의 독일 우표에 실린 초상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라이프치히의 프리드리히 뇌만 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한 콜라트 에른스트 아커만은 1751년 자신의 극단을 세웁니다. 1767년 새로 세워진 함부르크 국립극장의 전속작가로 극작가 고톨트 에프라임 레싱이 임명될 때 아커만 극단도 함부르크 극장으로 이동하죠. 아커만은 특히 레싱의 미나 폰 마른헬름에서 베르너 역할에 탁월한 연기적 성과를 보입니다. 희극에서 비극까지 다양한 연기를 소화한 아커만은 연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독일의 연기자이지만 카롤린의 노이버와 같은 선구적 비전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 연극이 프랑스 신고전주의 영향하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레싱은 영국의 극작가 조지 릴로가 1731년에 발표한 런던 상인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문 사회면에 실린 작은 기사가 비극이 된 격인 런던 상인을 처음에는 조롱거리로 삼으려던 관객이 감동으로 반응하면서 이 작품은 소시민 비극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되죠. 런던 상인의 여파는 가까이는 디드로에서 멀리는 입센에 이르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드로에게서 영향받아 레싱이 표방하고 나온 시민 연극에 대한 연기적 입장은 함부르크 국립극단의 후배 콜라트
에코프의 몫이 됩니다. 예, 콜라트 에코프의 초상입니다. 진중한 느낌의 연기자이죠. 시민 연극에 대한 레싱의 입장이 항상 그 희곡 작품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쇠뇌만 극단 시절인 1740년부터 구세대 연기와는 구별되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추구한 콜라트 에코프에게 함부르크 국립극단은 값진 실험의 장이 되어 주었어요. 1753년 에코프는 연기적 입장에서 희곡 독해와 토론을 위한 아카데미를 세웁니다. 비록 지나치게 꼼꼼한 그의 방식 탓에 이 아카데미는 실패하게 되지만 역할에 섬세하고 치밀하게 접근하는 그의 경향은 희극에서 비극에 걸치는 다양한 그의 역할 연기를 빛나게 하죠. 그래서 에코프는 독일의 게릭이라 불립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죠. 그리고 에코프는 1778년 프랑스의 게릭이라 불렸던 르갱과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프리드리 루드비 슈레더는 콜라드 아커만의 양아들이었는데요. 연기보다는 고개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는 1764년 함부르크 극단에 합류한 에코프로부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향의 연기에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슈레더는 레싱과 괴테를 무대에 올리고요. 그리고 프랑스 신고전주의를 무대에서 청산하는 역할을 자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햄릿을 출발점으로 셰익스피어를 독일 무대에 차례로 소개합니다. 슈레더 자신 리어왕 역할에 발군의 연기력을 과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격렬한 기질의 연기자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성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슈레드는 독일 연극 개혁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이처럼 독일 연극이 변화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을 때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연기자 아우구스트 이플란드에게는 감상적인 관객의 도덕심을 자극해서 눈물을 쏟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희극에서는 현란한 의상과 활발한 무대 몸짓으로 대중적으로 호소력 있는 무대를 창출하고요. 이런 능력으로 아우구스티 플란트는 1796년 베를린 국립극장의 극장장이 됩니다. 젊은 날 그는 극작가이자 시인인 실러의 1782년 초연인 군도에서 격렬한 프란츠 무어를 인상적으로 연기합니다. 이 작품은 1774년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함께 독일 질풍노도의 시기를 대표하게 되죠. 괴테의 처남 불피우스는 1797년 도적 소설 리날도 리날디니로 괴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합니다. 저작거리의 대표적인 그 당시의 소설이었어요. 도적 장르라고도 할 수 있는 실러의 군도는 1804년 비렐름 텔로 전개되고요. 그리고 괴테의 베르테르는 1831년 파우스트가 되지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러의 치열한 역사의식과 자연스럽지만 일상성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괴테의 초월적 형식주의를
연기자가 적절하게 파악해서 연기하기 위해서는 외면적 연기 이상의 것이 연기자에게 요구되게 되겠죠. 게테는 비교적 거리를 두고 연기자와 소통한 반면에 실러는 연기자들에게 친밀한 동반자적 공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안타깝게도 게테와 실러가 만년에 함께 작업하던 바이마르 두칼 궁정극장의 연기자들은 연기적인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저작거리에 작가주 연기자였던 콜라트 에코프의 빈자리가 아쉽게 느껴지는 건 나만의 감상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독일 저작거리 작가주 연기자였던 콜라프 에코브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기록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서 이 정도로 오픈이 소개할 수가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